자, 이번 시간에는 실시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구역을 지정했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누가 할지를 지정하고요. 그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 실시 계획에 따라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행자가 지정된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실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 도시개발 사업은 대규모 사업이고 이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국토계획법에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배울 때 필수 포함 사항이 건기라고 그랬죠. 지구에는 건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때 이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이 들어갔죠. 자, 이런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들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지정권자의 인가를 또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는 사업 시행 지역에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뭐 작은 착오, 누락 등에 따른 사업 시행 면적의 정정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요. 또 사업 시행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자, 이런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쳐서 이제 지정권자 인가를 받지 않는데요. 그 개발행위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통지만 하는 되는 경우 페이지 48페이지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내용 보면은 부지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통지만 하면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 개발 행위 허가를 받는 사항보다 좀 더 넓은 범위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5%가 아니라 10%까지 면적의 감소는 경미한 것으로 봐준다, 그런 뜻이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감소는 괜찮은데 증가된 것은, 조금이라도 증가된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치지 않아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비용, 사업비의 경우에는 10분의 100 범위에서 이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감소해도,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증가죠. 증가해도 경미한 사항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이렇게 유도리를 두는 이유가 이 도시개발 사업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므로 물가 상승 등의 예기치 못한 사항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업비가 좀 증가됐다고 다시 또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사업 자체가 굉장히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비 10% 증가까지는, 물론 감소도 그렇고요,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런 부분은 느낌상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요.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면은 그 밑에 있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의견을 듣고요.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이면 그 밑에 누가 있죠? 시장, 군수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대도시시장은 아니죠. 대도시시장은 시도지사와 같은 급이니까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 군수구청장은 그 위에 시도지사 지정권일 때 의견을 주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에는 주택 건설에 필요한 모든 사항인데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땅을 다 갈아엎어서 거기에 이제 주택을 짓는 것이 도시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 건설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다 포함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실시계획이 작성되고 인가까지 받은 후에 이제 고시를 하게 되는데요. 고시의 내용을 보면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나머지 내용은 이제 스킵해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실시 계획까지 최종 진행이 되었으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데요.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수용 사용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와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은 이제 그냥 강제로 수용하는 그런 방식인 거고요. 환지는 땅을 받아서 그것을 목적에 맞게 잘 개발을 한 후에 그 개발된 땅을 다시 토지주들한테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보면은 자,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이에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예요.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군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할, 합병, 그 밖에 구획 변경, 지목 또는 형질 변경이나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고요. 중요한 원인은 사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서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 이제 환지 방식을 합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을 하려면은 또 땅을 다 그냥 개발하는 주체가 다 사야 돼요. 그러니까 막대한 돈이 이제 하긴 한데 그래도 그게 이제 감당이 가능할 때 그렇게 하는데 너무 지가가 비싼, 그러니까 보상 금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 경우 이런 황지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은 그런 땅값이 비싸서 진행하지 못하는 지역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는 거죠. 왜냐하면 땅을 이제 이렇게 받아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니까요. 혼용 방식은 이 둘을 섞는 거고요. 물론 처음에 수용 사용 방식 또 환지 방식으로 이렇게 정했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 따라서 사업 시행 방식을 또 변경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수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한다든지 혼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한다든지 사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한다든지 이 경우를 가만히 보면은 돈이 덜 드는 방식으로만 변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수용 방식보다 환지 방식이 돈이 덜 들거든요. 이런 방식으로만 변경이 가능하지 돈이 덜 드는 방식에서 돈이 더 많이 드는 방식으로는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 또는 사용에서 환지로 가능하죠. 혼용에서 환지로도 가능해요. 그러나 환지에서 뭐 수용 또는 사용, 혼용 중에서도 환지 방식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수용 또는 사용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은 암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자, 그런 정도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제 수용 또는 사용 방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수용 사용 방식만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환지 방식을 알아볼 텐데 이제 이 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권자가 되는 건데요. 이들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공시행자가 아닌 민간사업 시행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용 동의 요건이 필요한데요. 조합을 제한 민간사업 시행자, 이러한 민간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인즉 공공시행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사업 시행자가 100분의 50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도 공공사업 시행자로 간주해서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여기 조합을 제외한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조합은 원래 토지주들이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왜냐하면 조합을 결성할 때 이미 면삼총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조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합을 제외한 민간사업 시행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민간사업 시행자는 3분의 2 이상 토지를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내용인데 개발 계획의 수립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했다. 자, 이렇게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이제 그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은 바로 수용권 행사가 개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이제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를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공적으로 알렸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알림으로써 수용 절차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은 이로써 이제 이후에 진행될 보상, 이의제기, 재결 절차 등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자, 그래서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시점이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실시계 고시가 아니고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할 때 그때 이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실시계 고시할 때는 사실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특정해서 그 세부 목록을 고시하는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뭐 보상, 이의제기, 재결 절차 등이 이제 출발이 시작되는데요. 그 재결 신청은 뭔가 이의제기를 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상환 채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왜냐면은 이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것은 수용, 사용 절차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이 수용하려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해서 그것을 충당한다는 거고, 이 대규모 자금을 일시적으로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행자, 또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두 가능하고요.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그런 조건이 필요하고요.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입니다. 전부를 지급할 수는 없어요. 이제 일부가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죠.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조건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토지 또는 건축물이다라는 것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 뭐 공공이든 민간이든 시행자가 하는 거지 주택 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뭐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을 대행하게 한다? 이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및 분양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원형지는 3분의 1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은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시행자가 아닌 민간사업 시행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고요. 발행 조건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이유를 발행자가 정합니다. 도시개발법의 후반에 나오는 도시개발채권은 그 이유를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토지상환채권은 이자율을 발행자가 정하죠. 그래서 토요일에 이발하고요. 도시개발채권은 이자율을 조례로 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지상환채권은 상황에 따라서 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상환 채권을 취득하는 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해야 돼요. 자기의 이름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에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이 발행자 및 그 밖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재되지 않으면 발행자 및 그 밖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토지상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를 말하겠죠. 그런 경우에도 성명과 주소가 이 상환채권 원부에 기록되지 아니하면은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자, 이것도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비교를 해 보시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국토개발법에 나온 도시군 계획 시설채권과 도시개발법에 등장하는 토지상환채권, 도시개발채권, 주택법의 주택상환사채, 이런 각종 채권, 사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푼데요. 나올 때마다 비교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도시개발 사업의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또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은 선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어느 정도 이제 조성된 토지 혹은 원형지라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원래 토지예요. 이런 토지를 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거를 이제 넘길 때 받을 돈들의 전부 혹은 일부를 미리 받을 수가 있어요. 미리 받아서 이제 개발 비용에 충당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원형지를 공급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원형지든 조성 토지든 그 다음에 선수금도 방금 나왔었고요. 토지상환채권, 공급계획 이런 말들은 수용 방식일 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지 방식일 때 이제 체류지, 보류지 이런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서로 헷갈리지 않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원형 토지부터 보면은 이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하고요. 최대 3분의 1까지 원형지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국지, 지적, 정부 출연기관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에 선정된 자, 그 다음에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자, 그런 자들에게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고요. 원형지를 공급할 때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형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원형지를 취득한 자가 바로 매각하고 이익을 남기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매각을 제한시킵니다.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 해당 기간이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원형지를 매각할 수는 없도록 하는데,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혹은 원형지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각할 수 없도록 합니다. 둘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는 게 약간 특이하죠. 그런데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도 원형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는 이제 개인 등이, 민간 사업자 등이 그에 해당될 텐데요. 이런 경우는 경쟁이 서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고요.
그런데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그때는 이제 다시 수의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형지를 공급할 때는 공급 가격 기준을 감정 가격, 그 원형지의 감정 가격 플러스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본적인 기반 시설 등의 공사비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렇게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해요.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와 줄다리기 끝에 최종 가격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원형지를 불화받는다는 것은 원형지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주 싼 가격에 땅을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인데, 원형지와 조성토지는 말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원형지는 거의 원형에 가까운 땅이에요. 약간의 뭐 기반시설의 공사 같은 게 들어갔겠지만 원형 상태의 토지라고 볼 수 있고, 조성 토지는 기본적으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예요. 원형지를 개발해서 기반시설 등이 완료된 더 개선된 원형지보다 개선된 땅을 이제 조성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시 조성 토지도 공급할 때 뭐 공급 조건 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토지 같은 경우는 아까 원형지는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했지만 이것은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하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추첨의 방식으로 분양할 수도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이죠. 어떤 경우냐,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인 경우,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인 경우, 공공택지인 경우, 공장 용지인 경우 이 추첨의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주택 용지 중에서도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는 분양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분양을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추천의 방법으로 분양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외가 있는데 다시 또 예외가 있어요.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아래와 같은 경우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가 있는데,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 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경쟁 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가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수의 계약 방식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원형지에는 어떤 방식이 나오냐면은 수의 계약 방식과 경쟁 입찰 방식. 근데 그것도 안 될 때 다시 수의 계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원수와 경수는, 그 다음에 조성토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경정 입찰로 갔다가 예외적으로 추첨할 수도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수의 계약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조경추수입니다. 원수와 경수가 조경을 잘 해가지고 이제 추수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성토지의 공급 가격을 보면은 조성토지의 가격 평가는 감정 가격으로 해요. 그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감정 평가 법인이 평가한 금액, 그것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감정 가격으로 해서 공급을 합니다. 아까 원형지는 이 감정 가격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비였죠. 이거를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원형지 가격을 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은 감정가격에 기반시설 공사비가 더 들어갔으니까 원형지가 더 비싸겠네? 그게 아니라 이때 이 감정가격과 이 감정 가격은 감정 당시의 컨디션이 완전히 다른 거죠. 당연히 조성 토지가 똑같은 상황이라면 원형지보다는 가격이 비싸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도 예외가 있는데요. 그 예외란 건 뭐냐면 감정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경우는 이제 학교나 폐기물 처리시설, 임대주택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좀 싸게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주단지,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인데 유료시설이다,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무료 사회복지시설, 순수한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그다음에 공장도 계속 보시다시피 혜택을 주고요. 호텔업 시설, 200실 이상의 객실 갖춘 호텔의 부지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호텔은 왜 이렇게 혜택을 주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경우는 이제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인 경우는 늘 혜택을 더 많이 줘요. 임대주택 건설 용지로 공급하는 경우는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해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이 부분도 몇 번 읽어보시면은 흐름들이 머릿속에 들어앉고요. 문제 나오면은 큰 문제 없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방식인데요. 이 부분은 또 내용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도시개발법에서 어찌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단시간에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